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거의 회계 원리 중급 회계가 끝난 마당에 이제 기출 문제로 나왔던 문제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수준이 있는 문제를 여러분하고 쭉 다루며 회계의 원리를 배운 부위와 중급 회계에 배웠던 문제 중에 우리가 미비된 부위가 있다면 실전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중급 회계가 30강까지, 회계 원리가 거의 30강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왜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더 필요한 부위는 바로 기출문제를 우리가 한번 달아보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하고 기출문제로 이미 나왔던 가장 중요 문제 중에 거의 우리 교과서 과외 천국으로 볼 때는 뭐 회계학의 513페이지 아니면 15페이지, 약간 편제에 따라 513페이지 아니면 15페이지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책을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 2018년 바로 중요한 뭐가 되느냐 기출문제의 답이다 하고 나와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40개를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가 한 3시간 정도 나눠서 쭉 푸는데 참고하실 거는 이제 회계 원리는 제가 담당했고 그 다음에 중급 회계는 회계사님인 손세정 회계사님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 원리 30강 그 다음에 이제 중급 회계 30강까지 끝난 뒷마당에 지금 세무사님이 거의 대다수가 되느냐고 요즘은 뭐 회계사 하시다 보니까 연말 연시 이때 또 아니면 뭐냐 그러면 연초가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냥 해설을 맨 먼저 하나 주시고 또 저도 왜 되느냐 뒤에 해설을 떠는 이원적 해설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해설 위주로 이렇게 쭉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어디 되느냐 그러면 내용이 되는데 제가 중간중간 가며 그래도 모티브 있는 이야기는 하고 해설을 잘 보시며 우리 책에도 일부 이제 손세정 선생님의 해설은 그대로 올라가 있고 제가 단 해설은 없지만 여러분이 PPT를 통해서 양쪽을 다 확인하는 정책을 펴며 진행한다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어디 된다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도 익숙하게 훈련이 되면 여러분들 시험장 갔을 때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미 많이 기출돼 있고 유명한 기출문제인데 어떤가 하는 1번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1번은 과연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바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다. 여러분 아무리 개념체계가 중요하더라도 개념체계는 KIFRS 범위 내에 도는 KIFRS가 더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러나 개념체계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옳지 않는 것 항상 이론의 문제는 옳은 거, 옳지 않는 거 이런 걸 갖다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여기에 이제 우리 1해설이 있고 그 다음에 2해설은 뭐냐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얘기를 갖다가 본다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을 갖다 한번 먼저 개념체계에서 옳지 않는 것 하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해 가능성은 합리적 판단이 있으며 독립적 서로 관찰할 수 있는지가 어떤 충실한 뭐가 되냐 표현이 되었는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서술이 충실하게 표현되었는가 그리고 대체로 의견을 갖다 일치할 수 있느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 표현의 충실성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의견을 일치할 수 있느냐 바로 쉽게 얘기하면 검증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그래 원래 이야기는 뭐가 됩니까? 목적 적합하며 충실한 표현이다. 그런 두 가지가 이제 있다면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목적 적합성은 예확 중이다. 그래가 예측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확실하고 그 다음 뭐가 확인 가치가 나오고 예측 가치, 확인 가치 그 다음에 여러분이 중요한 중요성 상황에 따라 중요에 따라 할 수 있다. 그러면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충실한 표현에 완중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완중오는 여러분이 잘 아는 뭐가 됩니까? 완전한 서술이 돼야 된다. 그리고 중립적 서술이어야 된다. 오리 없는 표현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세 가지가 완중오라 그랬죠. 이 세 가지가 뭐가 되느냐? 근본적 질적 특성. 한마디로 하면 삼목 삼충이다. 그리고 제가 아마 본 강의할 때도 얘기를 했던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걸 도와주는 게 뭐가 되냐? 보강적 질적 특성에 비검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 그럼 이제 근본적 특성으로 볼 때는 충실하게끔 하는 말이 되고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럼 만약에 보강적 질적 특성으로 본다면 이거는 검증 가능해야 된다. 누구나 검증 가능해야 된다.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그런 검증 가능성을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봤을 때 기본 뭐가 되느냐 그럼 근본적 특성에서는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충실한 표현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충실한 표현이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비검적이, 소위 말해서 뭐가 되느냐 보강적 질적 특성에서는 바로 비검적이를 나타내는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일종의 검증 가능성, 비검적이 그럴 때 검증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해 가능한 합리적 판단이 있고 독립적 서로가 관찰자는 어떤 수술에 충실하게 표현되는가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그랬는데, 이거 가만히 보면 이해 가능성이라는 말을 갖다 여기에 우리가 달고 있습니다. 이해 가능성이다 하는 말은 정보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회계 정보를 제공한다 하는 의미고, 그다음에 여기 설명 중에서 뒤에 보면 뭐냐 그러면 설명하는 내용은 하위 개념은 표현의 충실성을 얘기한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 가능성은 바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끔 했는데, 뒤에 가서 표현의 충실성과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됩니까? 보강적 질적 특성에서 뭐가 되느냐 검증 가능성,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맞지 않다 하는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을 보면 근본적 질적 특성은 뭐가 되느냐 그럼 목적에 적합하고 그 다음에 표현에 충실하다 그런 말이 되는데,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목적에 충실하면은 예확중이란 말을 했죠. 예확중은 예측가치, 확인가치, 그 다음 중요성. 예측가치는 바로 미래를 나타내고 확인가치는 뭐가 됩니까? 바로 과거의 가치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중요도에 따라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확인, 미확중 그런 얘기를 예확중을 여러분이 알아둬라 하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 충실성은 여러분 잘 알지만 완중오라, 그래가 완전성, 중립성, 오류업성을 얘기하는 이야기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 가능성과 검증 가능성과 적시성과 이해 가능성, 비검적이다 하는 말이 나오죠. 비검적이는 바로 목적 적합하고 충실한 표현에 유용한 정보를 보강하기 위한 보강적 질적 특성이다. 맞죠? 비검적이는 보강적 질적 특성 맞는 말입니다. 목적 적합한 건 재무정보 이용자에게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날 수 있고,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 이용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적시성은 타임을 적시 맞춰준다 하는 말 맞습니다. 그러나 1번의 이야기는 바로 뭐가 되냐, 표현의 충실성을 위한 표현 충실성과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비검적이 그러는 우리가 봤을 때 두 가지 이수를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갖다가 얘기하기 때문에 이해 가능성과는 거리가 있다 하는 이야기로 1번이 됩니다. 여기 이제 답을 보면 바로 이해 가능성은 정보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1번의 설명은 내용의 신뢰성 하위 개념인 바로 표현 충실성. 이때 하위란 말은 분류를 얘기합니다. 절대 상류 하위 이런 말이 될 때는 분류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표현 충실성의 분류다 하는 말이 되고, 그럼 여기 이제 우리 손세정 선생님이 일단 뭐냐 해설과 그다음 제 뒤쪽에 보면은 바로 이런 나옵니다. 이해 가능성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게 특정 지으며 표시하는 것에 관한 내용으로는 서술된 내용은 검증 가능성, 비검적이. 자, 아까 얘기하듯이 뭐가 되느냐 그럼 주요 원칙에는 뭐가 되느냐 그럼 충실한 표현이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다면, 이제 보강 가능한 쪽으로 볼 때 비교적 질적 특성을 도와주는 보강적 질적 특성에는 뭐가 되냐, 검증 가능성과 같다 할 말로 이 문장을 1번을 얘기한다면, 근본적 질적 특성에서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충실하게 표현한다는 말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검적이를 나타내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보강적 질적 특성에는 검증 가능성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 두 개가 다 되기 때문에 바로 어떤 각도로 보느냐, 예를 들어 근본적 질적 특성으로 볼 때는 충실한 표현을 얘기하고 있고, 보강적 질적 특성으로 볼 때는 검증 가능성 쪽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둘 다 이해 가능성 쪽을 설명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갖다가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문제 2번으로 넘어가서 2번 이야기는 어떤가 하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는 것 하고 문제를 묻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 정답은 1번이었고, 여기도 재무제표의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하고 묻고 있죠. 그러면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과 같은 것은 평가 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한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상계 표시다 그랬는데,
문제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기는 상계 표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평가 충당금을 얘기하는 거죠. 평가로 나타내는 거. 예를 들어 매출 채권이 있다. 그럼 여기 뭐가 되느냐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다. 그럴 때는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총액을 표시하지 순액을 표시하는 게 아니다 하는 말이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 총액으로 여기 100만 원이다. 예를 들어 대손 충당금이 3만 원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되느냐 평가적 어디에 되며 바로 차감 계정이다. 평가적 차감 계정. 그렇지만 이거 총액이고 이것도 총액을 갖다 표시하는 거다 하는 말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1번의 이야기는 매출채권은 대손 충당금과 같은 평가 충당금을 차감하여 바로 순액으로 측정한다는 순액이 아니라 바로 총액으로 매출채권 100만 원 있는데 3%인 3만 원만큼은 떼먹힐지 모른데 이게 바로 대손 충당금을 얘기하며 아직까지 날아갔단 말이 아니라 날아갈 소지가 있다 그러는 얘기를 하며 총액으로 표시하며 평가 계정으로 나타낸다기 때문에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우리가 보면은 바로 우리 손세정 선생님이 회계사님이 해놓은 거 이거죠. 상계 표시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상계 표시의 경우에는 발생한 거래, 그 사건 상황에 이해하고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재무제표 이용자의 능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상계 표시하면 회사를 잘 모르는 사람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나 재고자산의 재고평가 충당금이나 매출채권의 충당금 같은 경우만은 어떠냐면 바로 평가 충당금을 차감하여 바로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고 그것은 상계 표시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바로 평가를 했고 또 그 다음에 평가 충당금을 갖다 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자산에 대한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 표시라고 말할 수 없고 여하튼 여기에 중요한 얘기 뭐냐면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평가 계정으로 차감하지만 총액으로 표시해서 상계를 나타낸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다. 그 다음에 계속기업이 가장 중요한 것은 총포괄은 단기 순이익에다 기타 포괄 모든 구성을 들어간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총수익에다 총비용을 빼고 거기다가 분류된 거, 분류 재조정이 불가능한 기타 포괄까지 넣어서 총포괄로 본다. 맞고 계속기업을 가정할 때는 여부를 평가할 때는 경영이 적어도 보고 기말로부터 향후 12개월 동안 이용 가능한 정보를 갖다 다 내놓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려한다. 맞죠? 재분류 조정은 단기 과거의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거나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를 금액을 말한다 하는 말이 맞고 주석은 재무상태, 포괄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표시하는 정보에 추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하는 말이 맞고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는 순액이 아니라 총액으로 표시한다 그런 이야기에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로 2번을 답을 달아주면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우리 앞에 첫 번째 이야기는 손세정 회계사님의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저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평가 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한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 상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말을 우리가 적어놨는데 이때는 절대 어떻게 되느냐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이 되지만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지만 총액으로 표시해서 97만 원 이내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굳이 상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 설명 중에 옳지 않는 것 하고 물었습니다. 옳지 않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 이제 정답은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보면은 궁극은 뭐를 갖다 얘기하느냐 그런데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에 관한 것 중에 옳지 않는 것 바로 IS와 BS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죠. IS와 BS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여기서 설명한다. 근데 바로 옳지 않는 걸 묻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내용을 갖다 보면 옳지 않는 건 뭐가 되냐 하는데 바로 내용 속에서 보면 바로 5번의 이야기가 왜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읽어보면 표준원가법 여기서 2번을 읽어보죠. 비용과 그 다음에 비용을 성격별 분류한다. 그렇죠? 성격별 분류하는 것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기능별 분류하는 것보다 자의적인 배분과 뭐가 되느냐 상당히 판단은 개입이 된다. 그런데 여기는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분류의 방법에서 비용을 예를 들어 종업원 급여 비용이나 감가상각비나 기타 감가상각 원가 외계 유형자산 차손 원재료 및 소모품 사용액 제품 재고 변동 유형 구분 표시함으로 자의적인 어떠냐 그러면 부분에
상당한 정도로 판단이 덜 개입한다. 오히려 성격별 분류하는 것이 훨씬 더 의되느냐 그러면 자의적인 배분에 대한 상당한 정도로 판단에 덜 준다. 기능별하고 성격별을 여기서 바꿨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걸 갖다 여러분이 알면 2번이 정답이다. 다른 건 다 여러분이 읽으면 맞는 거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2번의 이야기는 성격별과 기능별인데 오히려 성격별로 하기 때문에 자의적인 배분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덜 개입한다는 얘기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답을 갖다 여기에 대하여 해설을 더 단 거는 비용은 기능별 분류는 성격별 분류보다 자의적 배분과 상당한 정도의 판단이 더 개입될 수 있다. 거꾸로 바뀌었을 때, 기능이 됐을 때는 성격보다는 더 어디느냐 자의적인 판단이 더 개입될 수 있다. 그런 얘기로 정확하게 적으면 바로 바뀌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바로 기능별이냐 성격별이냐 이럴 때 성격별을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자의적인 개입이 덜 되기 위해서 이렇게 쓴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중에 옳지 않는 것 그랬는데 여기는 5번에 있어서 다른 건 다 맞고 바로 표준 뭐가 되느냐 하면 원가법과 매출 총이익은 원가 측정의 자산 통제나 재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해설을 한번 보죠. 바로 우리는 표준 원가법은 개별 생산 요소에 대하여 사전에 정해진 표준 가격 및 표준 수량을 바탕으로 원가를 분석하는 방식이고, 매출 총이익의 법은 자신의 과거의 유사기업의 이익 등을 이용하여 보유하고 있는 원가를 추정함으로써 실제 수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나 재무보고의 목적은 의견에 적합하지가 않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얘는 재무 목적에 적합하다 그랬죠. 이거 해설을 읽으면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별내는 표준 원가법이나 매출 총이익은 원가 측정 방법은 내부 관리 사유. 보통 이제 여기서 표준 원가나 매출 총이익 율법 같은 경우는 내부의 통제를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하는 말이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내부의 통제를 위한 표준 원가나 매출 총이익은 원가 측정 방법보다는 내부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자산 통제나 재무 보고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바로 표준 원가, 매출 총이익률 이런 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해야 되죠. 내부 통제를 위하여 사용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거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5번에 있어서 유형자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형자산에 대하여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뭐냐 하고 묻는데, 여기도 다 우리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정리하면 좋지만 시간적 여유를 우리는 고려해서 바로 여기는 정답이 어디에 된다 그러면 5번으로 나와 있죠. 5번을 가만히 보면 내용 연수나 자산의 미래 효익의 형태를 갖다 유의적으로 달성하면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고 회계 정책을 변경한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뭐냐 그러면 내용 연수나 또는 잔존 가치나 감가상각 변경 방법은 회계 추정 변경으로 절대 어디에 되느냐 전진법. 전진법이란 말은 미래로부터 적용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는 회계 정책 방법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거기에 정답은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5번이 되겠네요. 자산의 내재 가치를 갖다 예비 형태로 유의적으로 달라졌다면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는 회계 정책 변경이 아니라 추정 변경을 얘기합니다. 정책이 아니라 추정의 변경이다. 이걸 갖다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전진적으로 다음부터 바로 우리 단기 그 다음에 뭐갑니까? 소급법, 전진법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회계 정책 추정 변경도 어디 되느냐 하면 전진법으로 우리가 처리해 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5번의 자본적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지만 여기에 그리고 여기는 자산에 대한 미래 경제적 효익을 예상 소비 형태가 유의적으로 달라졌다면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을 추정 변경으로 처리한다 하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본적 유지의 개념을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자본적 유지는 바로 재무적 이야기와 그 다음에 실물을 나타내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실물 자본 유지 개념을 이행할 때는 현가 원가 기준에 따라 측정하며 재무의 자본 유지를 갖다 위해서는 역사적 원가를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6번의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문제를 갖다 본다면 여기는 바로 1번에 보면
그래서 자본 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현행 원가 기준에 따라 측정해야 된다. 그런데 현행 원가 기준에 따라 측정하는 것은 실물 자본 유지를 얘기하는 거죠. 실물 자본 유지는 바로 여러분들 잘 알지만 실제 물건이 현재 원가로 따질 때 얼마인가 하는 얘기를 얘기하고, 자본 유지에는 이제 명목 화폐대로 그대로 하는 방법, 명목 화폐 그대로 인정하는 거.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럼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가정한, 예를 들어 만약에 뭐 100원짜리가 월말에 갔을 때 인플레이션을 갖다 가정한 110%로 측정한다. 이런 것들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장부상에 따지는 게 재무죠. 그런데 실물은 뭐가 되느냐, 실제 원가 기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현행 원가 기준에 의하여 우리가 처리한다 하는 말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며, 바로 여기는 자본적 유지 개념이 아니라 실물적 자본 유지 개념이다 하는 이야기를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 내용을 갖다 우리가 살짝 보면, 실물 자본 유지 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원가 기준에 따라 측정해야 된다. 재무의 자본 개념은 특정한 측정 기준에 적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다 하는 이야기로 답 두 가지를 참고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7번 이야기로 넘어가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7번 이야기가 어떠냐 하는데, 유동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하고 물었습니다. 유동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를 전부 다 골라라 해서 나왔습니다. 맨 먼저 뭐가 들었냐 그러면,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자산 일부를 도난당겼다. 바로 여러분들 잘 알지만 상품인 유동자산이 어디 되죠? 바로 감소가 되죠. 두 번째, 1년 만기 어음을 발행하여 영업용 차량 문방구를 구입했다. 이건 바로 변동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세 번째, 사용형인 건물을 갖다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은 담보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제공하여 은행에 차입했다. 그럼 현금에 따른 유동자산이 증가되겠죠.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사채를 현금으로 상환했다. 이건 바로 유동자산의 감소죠. 그리고 기업도 감소, 리얼도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음에 보면 뭐가 되느냐, 주식을 발행하여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받았다. 현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유동자산의 증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디귿과 미음, 디귿과 미음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답이다 하는 이야기로 디귿, 미음이 답인 바로 요거다 이거죠. 예를 들어 은행에 돈을 빌려왔다, 현금을 전액을 납입받았다.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유동자산이 증가가 되었고, 여기는 유동자산의 감소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현금을 상환했으면 유동자산 감소죠. 그러니까 만기어음, 차량 문방구, 이거는 유동과는 관계가 없다 하는 말로 정답은 5번이 된다는 얘기가 되며, 또 여기에 설명이 있고 자세히 보면 유동자산의 감소, 유동자산의 증가, 유동감소, 유동증가이기 때문에 디귿, 미음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에 가서 다음 무형자산의 설명 중에 만약에 옳지 않는 건 뭐냐 하는 걸 여기서 묻고 있습니다. 옳지 않는 건 뭐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쭉 보면은 뭐가 되냐, 최초의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자산의 항목에 있는 그 지출은 이후에 무형자산의 원가를 인식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죠. 바로 이야기는 자산을 인식할 수 있는 과거의 비용, 최초의 비용을 인식한 무형 항목의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은 항상 원가로 인식할 수 있지, 그 이후의 지출을 또 원가에 포함하는 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로 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8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2번이 바로 잘못된 이야기다 해서 최초의 인식한 바로 무형자산 지출 이후에 무형자산을 원가로 인식한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최초 비용에 대한 인식한 무형 항목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는 무형자산 원가로 인식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답을 갖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이야기로 가서 9번 이야기는 바로 우발부채를 얘기하는 거죠. 우발부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발부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죠. 자, 우연히 발생할지도 모르는 비처를 우리는 우발부채다 이런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발부채에 대하여 우리가 쭉 내용을 갖다 살펴보면 바로 여기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자 2번을 보면 바로 우리가 48, 9번에 보면
자, 9번의 이야기가 되겠죠. 바로 이제 우발부채는 우발자산의 재무 상태를 갖다 이야기할 때 여기의 이야기는 바로 3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봐주시죠. 3번을 보게 되면 뭐가 되느냐. 과거의 우발부채로 처리한 항목에 대해서 미래 경제적 효益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해당 금액이 신뢰할 수, 측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재무제표에는 충당 부채를 인식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바로 금액을 신뢰할 수 있고 추정할 수 있다면 충당 부채로 인식이 된다는 얘기가 우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해설을 갖다 우리가 참고하고, 여기에 정답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3번이 잘못되었다 하는 얘기로 설명을 갖다가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과거의 우발부채로 처리한 항목이라도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해당 금액의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재무제표에서는 뭐가 되느냐, 바로 충당 부채로 한다가 되는 거죠. 바로 이 두 가지의 답을 근거로 여러분들은 3번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보도록 하죠. 10번에 대한 이야기, 자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본에 대하여 옳지 않는 것 하고 묻고 있죠. 1번 보면 자본금은 발행된 주식의 액면 금액과 합계를 의미하므로 기업의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자본금의 변동은 없다 했는데, 무액면 주식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무액면 주식은 마음껏 그대로 발행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무액면주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나중에 주주총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결정에 의하여,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 액면이 없는, 한마디로 상법상 무액면 주식은 자본금 금액을 이사나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무액면 주식이라 하더라도 액면가가 0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하는 말이 되죠. 아니므로 발행한 가액만큼 자본은 증가한다는데 변동이 없다 그런 말은 아니다 이거죠. 무액면주는 편의상 바로 금액을 적지 않고 상황에 따라 높이 적을 수도 있고 낮게 적을 수 있는 액면이 적지 않는 정액을 우리는 무액면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액면주는 아무렇게나 발행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반드시 여기는 이사회나 주주총회 의결에 거쳐서 가되 얼마든 간에 영원이 아니다 이거죠. 무액면주라 그러니까 영원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1번이 설명이 잘못되었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얘기하고, 무액면주라 하더라도 액면 금액이 0인 것이 액면이 0인 것이지 발행가액이 0인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발행가만큼 나중에 자본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액면 속에 우리가 액면을 갖다가 얼마 적느냐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하는 이야기가 뒤쪽에 보면 해설에 나오죠. 자본금은 주주들이 납입한 법정 자본을 말한다. 상법상 무액면 주식은 자본금 금액이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의하여 정해지게 되고, 일단은 뭐가 됩니까? 무액면주라는 말은 바로 일단은 뭐가 되죠? 액면이 적히지 않는 주식. 그 상황에 따라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결정이 되면 금액을 우리가 바로 플러스하면 된다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회계 추정에 대한 변경에 대하여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단기 손익뿐만 아니라 미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다. 다음과 같은 추정의 변경 중 변경 효과가 단기 손익뿐만 아니라 미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 모두 골라라. 그러니까 단기가 아니라 미래까지 주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첫 번째는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에 대한 추정, 변경. 이거는 바로 왜 됩니까? 대손의 추정 변경은 단기 순이익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되지. 그러나 감가상각에 대한 추정 내용 연수의 변경이나 내용을 4년 하다가 5년 이럴 때, 그다음에 감가상각에 내재된 미래 경제의 기대 소비 형태가 변형된 거, 이거 다 의해되느냐 그러면 바로 미래에 의해되느냐 그러면 영향을 주는, 미래 손익에 영향을 주는 건 바로 니은과 디귿이기 때문에 4번에 나오는 내용이 정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4번이다. 여기도 이제 가만히 읽어보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대손에 대한 추정 변경은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변경 효과가 단기에 인식된다. 감가상각에 대한 추정 내용에 대한 변경은 감가상각 내재된 미래 경제 효익의 기대 소비 형태의 변경, 그리고 단기의 감가상각뿐만 아니라 기업의 잔존 내용을 갖다가 동안에 미래 감가상각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하는 말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 다음에 설명 역시 어디 되느냐 그럼 여러분이 읽어보면
삼각자산은 내용연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므로 단기 손익 및 미래 손익에 동시에 영향을 다 미친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갖다 해놓은 거 여러분이 봐주시면 충분히 체크가 된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뭐가 되느냐 그럼 내용을 갖다가 충실하게 이해를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자 52번으로 우리가 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관세의 매출 채권은 얼마인가 하고 우리가 문제를 묻고 있죠. 자 기출 내용을 쭉 보면 기초의 매출 채권 10,000원이고 단기 매출 현금 회수액은 40,000원이고 단기 현금 매출액은 7,000원이다. 기초 기말 상품 재고액은 각각 16,000원, 22,000원, 상품 매입액이 32,000원이라면 매출 총이익이 13,000원이다. 영유로 우리가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초 재고에다가 단기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 재고를 빼라. 그럼 매출 원가가 얼마 나오느냐? 26,000원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매출 원가에다가 매출 총이익을 갖다 더하게 되면 39,000원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매출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매출액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 이제 매출 채권은 어떻게 구해지느냐? 그러면 기초 매출 채권에다가 매출을 갖다가 현금 매출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액을 갖다 하고 현금 회수액을 갖다가 빼면 되는데 바로 10,000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왜 되느냐? 39,000원에서 7,000원 빼고 40,000원을 갖다가 우리가 빼게 되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결국은 답은 2,000원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이 돼서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이 풀어놓은 형태처럼 이렇게 변경해도 됩니다. 매출의 원가는 어디에 구해지죠? 우리가 쭉 가니까 26,000원이다. 단기 매출액은 어디에 되죠? 26,000원, 13,000원, 다시 39,000원이다. 그러면 39,000원치 7,000원을 갖다 빼니까 뭐가 되냐? 32,000원이다. 그럼 기말의 채권은 10,000원과 32,000원과 40,000원을 빼니까 2,000원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로 답을 갖다 달아줘도 된다는 얘기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으로 넘어가서 53번이 되겠네요. 13번으로 여기는 정해졌네요.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공사는 2001년 미지급 사채에 대하여 220원이고 기말의 미급 사채 이자는 250원이다. 그러면 만약에 사채 이자가 6,000원이고 그 다음에 공사가 2001년도에 지급할 현금은 얼마냐.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바로 공급은 얼마 되느냐 그러면 여기에 쭉 내용을 갖다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220원에다가 6,000원에서 400원을 갖다 빼라 이거죠. 그리고 250원을 갖다 뺀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바로 현금의 지급 이자는 일단 미지급 이자가 얼마냐? 220원이다. 그럼 이자 비용으로 상각을 갖다 제외할 때 6,000원에서 400원을 뺀 나머지. 그리고 나중에 기말 미지급 이자가 250원이다. 하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우리가 답을 달아주면 5,570원이다 하는 이야기로 답을 갖다 달아줄 수 있다는 데서 2번이 정답이다. 3번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로 답을 달아주면 되고, 또 변례를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죠. 이 문제의 변례는 어떠냐. 자, 미급 이자에다가 현금 지급 부분인데 요거는 바로 이자 증가분에다가 기말 미지급 이자를 갖다 빼주는 거죠. 그럼 현금 이자는 220원에다가 6,000원에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400원을 빼고 250원을 빼야 된다. 그게 400원이 돼야 되겠죠. 400원인데 4,000원 된 거 요거는 어디 되냐 그러면 디스카운팅이기 때문에 빼주면 바로 400원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00원이 아니고 여기는 400원으로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400원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갖다 이해를 하자 하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될 거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우리 이야기로 넘어가면 다음은 14번 이야기가 되겠네요. 14번 이야기는 어떤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한번 보죠. 자, 공사는 2001년 1일 보통 주식 15,000원을 액면은 금액은 500원, 주식수는 300원이며 자기 주식 이제 10만원을 바로 금액은 1,000원인데 발행했고 2007년 1월 1일 보유 중인 주가저식 50주를 1,500원에 처분했다. 그럼 공사는 2001년 단기 순이익 72,000원의 경우 만약에 이 소위 기본 주당 이익은 얼마인가? 그럼 우리가 가중평균 주당을 갖다 우리가 구해야 되죠. 주어진 문제 속에서 가만히 보면 일단 1월에서 6월까지 1월 1일부터 예를 들면 그럼 6월 말까지는 300개 가운데서 뭐를 갖다 우리가 빼야 되느냐? 그럼 100개를 빼라. 그러면 분권 200개인데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니까 12분의 6이 돼야 되죠. 그럼 여기는 100주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우리가 쭉 해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발행했는데 여기는 300에서 50을 빼라. 역시 6개월이죠. 120주다. 그럼 우리가 궁극은 전부 합하면 가중평균 뭐가 되느냐 주식은 225주다 말이야. 225주를 가지고 여기 당기순이익 얼마냐? 바로 72만원이니까 72만원 나누기 225주를 하면 3,200원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로 3,200원을 답을 달아주면 되겠죠. 2분이 된다는 얘기가 설명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별내 쪽을 갖다 우리가 다시 보면 별에도 역시 이런 방법이 이야기로 처리가 됐죠. 자, 가만히 보면 뭐가 됩니까? 일단 200주를 갖다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했는데 여기서 절반이니까 100주다. 그 다음에 250주인데 왜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자기 주식 50주가 있으니까 궁극은 뭐가 됩니까? 바로 합해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250주라는 얘기가 되죠. 그럼 자기 주식 100주가 있다. 그 다음에 자기 주식 50주를 빼고 그러면 200주에서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반년. 그 다음에 250주에 반년이기 때문에 합하면 225주다. 그럼 225주니까 뭐가 되냐? 72만원을 가지고 225주로 나누니까 3,200원이다. 하는 이야기로 앞에 내용과 동일함을 갖다 우리가 알고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로 설명을 갖다가 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식에 대하여 얘기가 됐고 처리를 갖다 했고 그 다음에 55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15번이죠. 여기서는 15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보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우리 내용을 갖다 우리가 쭉 훑으면 어떤 거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바로 유형자산을 갖다 취득했을 때 항목을 갖다 우리가 쭉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는 포함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우리가 옆에 놓고 정리를 쭉 해주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쭉 설명을 갖다 우리가 보며 포함될 때는 공표, 포함되지 않을 때는 호표로 우리가 한번 하며 정리를 해주자 이거죠. 예, 여러분이 잘 알지만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첫 번째 구입한 토지에 있는 구간 건축물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철거를 한다. 150만원 들어가야 되죠. 철거 비용.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취득세다. 취득세는 들어가죠. 아니면 뭐가 들어가죠? 재산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공장 설치를 위하여 시운전했다. 200만원 들어가죠. 다음에 이제 또 뒤쪽을 갖다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구축물을 갖다 내용연수별로 복구할 현재 가치가 30만원이다. 복구 현재 가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신축 건물의 특정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자본화의 차이 보니까도 역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사용해온 건물에 대한 철거 비용이다.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기존 건물에 대한 철거 비용은 들어가지 않죠. 그 다음에 철거 당시 본 건물의 미상각 장부도 역시 어디에 되느냐? 제외죠. 그 다음에 중고자동차 취득의 정상적 운행을 위하여 지출한 수리비다. 이건 들어가는 거 맞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 해설 쪽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이걸 정리를 해주자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정리하면 공급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들 합계를 계산한다. 그러면 또 전부 다 합해봐라 이거죠. 합해봤더니 우리가 봤을 때 얼마냐? 바로 일종의 490만원. 490만원. 이게 바로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여기다 쭉 더해주면 490만원 나옴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야기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바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16번의 이야기로 우리가 넘어가면 16번은 뭐가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16번 요 물론 별도 정상회와 별례를 보도록 하죠. 요거 쭉 우리가 계산하는 거 그리고 이제 표속에서 우리가 계산하는 거 요걸 갖다 참고하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왜 되느냐 그러면 앞에 1회에는 우리가 손세정 회계사님이 2회에는 제가 풀어놓은 거 요 두 가지를 병행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각자 풀어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로 드리고 그 다음에 1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16번은 다 이렇습니다. 2001년 초에 설립한 공사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법인세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내용이 뭐가 되느냐 바로 100만원이었다. 그 다음에 조사 조정한 결과로 일시적 차익이 20만원이었다. 그 다음에 법인세율이 25%가 되었다. 근데 나중에 2002년도니 35%가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세전 이익은 얼마냐 우리가 보면 100만원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차감할 일시적 뭐가 되느냐 그럼 차이는 20만원이다.
그럼 전체 과세 표준은 얼마가 되죠? 120만 원이 되지. 그럼 120만 원에 뭐가 되느냐? 그럼 당기세율이 어디에 되느냐? 25%니까 25% 하면은 바로 30만 원이다 말이야. 그럼 30만 원이면 뭐가 되느냐? 차감할 일시적인 차이가 20만 원이라노. pun극은 뭐가 되느냐? 그럼 예상 법인세는 35%다. 그러면 pun극은 여기에 35%를 갖다 곱하면 7만 원이다 이거죠. 그럼 30만 원 내야 되는데 7만 원만큼은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일단은 차감한다 이거죠. 그럼 법인세가 뭐가 돼? 단기법인세 30에다가 이연법인세 자산 뭐가 되느냐? 7만 원을 빼니까네 23만 원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로 답이 나왔죠. 자, 이렇게 우리가 답을 풀어놓고 제가 풀어놓은 답을 갖다 가만히 본다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원래는 과세 표준이 얼마냐? 자, 일단은 뭐가 됩니까? 100만 원에다 20만 원을 더하라. 그럼 120이 되겠죠. 120에 대하여 뭐가 되냐? 25%니까 20만 원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20만 원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35%니까 7만 원이다. 그럼 20만 원에서 어디에 되냐? 우리가 봤을 때 공급은 뭐가 되냐? 그럼 30만 원에서 7만 원 갖다 빼야 되겠죠. 7만 원 빼면 뭐가 되냐? 23만 원이 뭐가 되냐?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까지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이야기가 된다 하는 말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디에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내용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17번 문제로 우리가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자, 17번 문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바로 공사는 다음과 같은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바로 내용을 갖다 풀고 있다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보면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기에 FOB 예약한 화면이 안 돼. 바로 선정을 위하여 바로 출하한 상품이 만원이다. 그다음 위탁 판매를 위하여 뭐가 되느냐? 그럼 바뀐 게 30만 원이며 여기는 30%다 이랬고 FOB 조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이야기 여기 돼 있는데 우리가 풀이 과정을 쭉 보면은 바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FOB의 선적에서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조정이 없다고 위탁 판매에 대한 것은 뭐가 되느냐? 그럼 70%는 21만 원이 팔렸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역시 FOB 조건도 역시 어디 되느냐? 재고자산에 조정이 없고 희소품에 뭐가 되느냐? 통보는 20만 원에 40%니까 8만 원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100만 원에다가 21만 더하고 8만 원 더하니까 129만 원이다 하는 이야기로 손세정 선생님이 회계사님이 적어줬고 저는 FOB 선적이하는 배출의 완료를 얘기하고 FOB에 뭐가 되냐? 바로 도착지 인도는 매입의 완료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다. 실제 재고는 100만 원이다. 위탁 판매 30만 원 70%니까 21만 원이다. 시송품 40% 8만 원만 인정한다. 그리고 대개에서 21에서 8을 더하니까 129만 원이다 하는 걸로 답이 적혀 있는데 여러분이 그 답을 갖다 참고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